나를 찾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직 내 안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가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늘 뒤로 밀려났던 나.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오고 가짜 사랑은 돈 냄새 맡고 온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웃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웃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오늘 자식 대신 친구들과 제주로 떠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이와 이친 존재가 된 할머니.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 집. 그런 집에도 봄은 오고 낙엽은 진다. 하지만 사람의 빈자리는 계절보다 더 차갑다. 나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 굳어버린 발걸음을 옮긴다. 다 젖어버린 고무신 끝에 먼지가 들러붙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살아있긴 한 걸까? 내 이름은 이정옥. 올해 70이 되었다. 남편은 20년 전에 떠났고 아이 셋을 뼈 빠지게 키워놨다. 큰아들 석진이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차려 잘 산다 했고, 둘째 딸 수미는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했고, 막내 아들 병호는 외국계 회사 다니며 외국 출장 다닌다며 바쁘다 했다. 바쁘단 말 참 고마웠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다. 첫 번째 깨달은 명절, 설날, 온 동네가 분주한 아침. 이웃집 할머니들은 아들 손주들과 복작거리며 장을 보러 나선다. 옆집 박 할머니는 손주 셋이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앞집 김 할머니는 떡국 끓일 고기 사러 남편 팔짱을 끼고 나간다. 그리고 나는 대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전화기 옆에 붙어있는 큰아들 번호를 손가락으로 몇 번 쓸어보다 그저 한숨을 내쉰다. 엄마, 이번 설엔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가. 죄송해요, 엄마. 아이들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출장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문자만 덜렁. 울음이 터질까 봐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콩나물국을 끓인다. 두 번째 깨달음 생일. 내 생일은 봄바람이 부는 3월 말이다. 예전엔 남편이 국수 삶아주며 축하해줬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뛰어와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다. 그땐 몰랐다. 그 기억이 평생 나를 붙잡게 될 줄은. 올해 생일. 대문이 조용했다. 전화기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외려 TV 속 연예인 생일 축하 방송만 요란했다.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 나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한 국자 뜨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세 번째 깨달음. 해외여행 가는 자식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 들렀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정옥 씨 아들 며느리 이번에 유럽 간대? 스페인, 이탈리아 찍고 온다더라. 아이고 좋겠다. 부자들은 달라. 나는 속으로 웃었다. 며칠 전 그 아들은 엄마, 요즘 회사 힘들어서 못 내려가. 라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잰다더니 자식은 효도도 필요 없는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더니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나는 잊힌 존재가 됐다. 마당에 핀 개나리가 지고 감자꽃이 지고 무심한 봄바람만 내 옆을 스쳐갔다. 그리고 그 봄 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할머니, 조상님 땅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이화 갑자기 바빠진 집 앞.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오고
가짜 사랑은 돈 냄새 맡고 온다. 진짜 조용했던 우리 집 대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자주 흔들렸다. 나는 그 문소리가 처음엔 반가웠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 문 너머로 다가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땅, 상속, 소식.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공무원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할머니, 시청에서 나온 공문 확인하셔야 해요. 선산 근처 땅 600평 정도 할머니 앞으로 상속됩니다. 예? 나 그런 거 모릅니다. 10년 전 개발지구 지정됐고요. 지금 매입 추진 중입니다. 최소 10억 이상 예상돼요.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10억이라니. 내 평생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돈.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마루에 앉아 말없이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벌레가 우는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느닷없이 찾아온 큰아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석진이가 갑자기 차를 몰고 내려왔다.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그가 들고 온 건 고작 찐빵 한 봉지. 석진이는 말끝마다 엄마를 붙이며 웃었다. 그렇게 살갑던 녀석이었던가? 커피를 끓여내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치우며 물었다. 엄마, 요즘 별일 없지? 딱 말인데요. 단도직입.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석진은 은근슬쩍 말했다. 엄마,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명예 저한테 넘기세요. 엄마 힘드시잖아. 이런 건 젊은 사람이 처리해야죠. 그날 밤 둘째 딸의 등장. 저녁 무렵 둘째 딸 수미가 짜장면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엄마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 우리 딸 시험도 끝났고 바람 쐬러 내려왔지. 수미는 싱글벙글 웃으며 방구석을 뒤적였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엄마 혹시 그 땅 매매 안 할 거야? 지금 팔면 아파트 분양권 하나쯤은 살 수 있던데.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우리 같은 애들이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수미는 마지막에 슬쩍 덧붙였다. 엄마, 그냥 우리한테 맡기자. 편하게 살아. 막내 아들의 귀국. 그 주말 막내 아들 병호가 외국 출장 중이던 스케줄을 접고 나타났다. 엄마, 서프라이즈. 초췌한 얼굴에 번듯한 양복 차림. 손에는 와인과 치즈가 들어있었다. 와,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니까 외롭죠? 이제 우리가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땅 문제는 서류만 미리 정리해두자. 요즘 사기꾼 많잖아. 명의를 우리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들었다. 안방에 모여서 쑥덕대는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끼리 정리해야 해. 엄마, 나중에 정신 오락가락하면 복잡해져. 명의를 지금 바꿔놔야 해.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가능하대. 병호 내가 제일 말 잘하잖아. 설득해. 세금 문제는 수민이가 처리하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반짝이는 유리컵이 내 손 안에서 떨렸다. 엄마를 걱정하는 대화가 아니었다. 엄마를 빨리 처리하려는 회의였다. 나는 새벽녘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마치 나 자신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그날 내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새겼다. 절대 이 돈을 이 얄팍한 손에 넘기지 않겠다. 며칠 뒤 나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다. 거기서 만난 주름진 얼굴들, 웃는 눈빛들, 돈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웃어주는 사람들. 나는 다짐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 진짜 나를 위해 웃어줄 사람들과 함께. 그 첫 계획은 제주도 여행이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시작될 때 진짜 전쟁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참화 여행 준비, 그리고 스며드는 불안한 눈치. 사랑은 디테일에 있다. 거짓 또한 디테일에 숨는다.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식들의 말끝, 손짓 하나에서 모든 걸 읽고 있었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다. 패키지 대신 자유여행. 3, 4명 남짓의 작은 인원. 나는 남몰래 고속버스표와 배편을 끊고 숙소를 예약했다. 비행기표를 사고 싶었으나 여러 사람이 바닷배 타보고 싶다 해서 일정을 배 타는 걸로 했다. 예약은 건너편 경인의 손주가 도와줬다. 어르신들이 고르고 고른 코스는 유채꽃밭, 성산일출봉, 그리고 바다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였다. 내가 지갑을 열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아릿했다. 이 돈은 내 손으로 내 인생에 선물하는 거니까. 며칠 후 큰아들 석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 TV 광고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말은 구슬같이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시간 끌기를 읽어냈다. 엄마를 시골집에 묶어두려는 속셈.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TV도 안마의자도 바다를 못 보여주잖니. 나는 바다가 보고 싶다. 석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 다음은 숨이었다. 엄마, 제주도. 요즘 거기 물가 장난 아니야. 관광객만 가는 데야. 수미는 교묘히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엄마 돈도 아껴야지. 괜히 사기당하거나 돈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냐? 내 통장이냐? 수미는 머쓱하게 웃으며 커피를 들이켰다. 막내 병호는 전화로 말했다. 엄마, 외국 나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땅 서류 내가 맡을게. 엄마가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는 애타는 목소리를 냈지만 나는 그 목소리 너머로 믿지 못한다는 불신을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준비를 계속했다. 방 한켠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쌓였다. 새로 산 모자, 운동화, 반팔 셔츠. 그리고 마음속에도 단단히 싸매진 각오가 있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즐기겠다. 자화 들키다. 그리고 시작된 저하.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없이 스며드는 불안이다. 한 번 금이 간 마음은 어떤 온기로도 다시 메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짐을 싸는 건 은밀하게 진행됐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났다. 애들 눈치 안 채게 허름한 창고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꺼냈다. 안에는 간편한 옷까지, 새 운동화, 햇볕을 막을 밀짚 모자, 여행 일정표, 그리고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은 내가 이번 여행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였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큰아들 석진이가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엄마, 집에 있어. 그는 급히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다 말고 놀라서 쳐다봤다. 뭐 하다가 이렇게 조용했어? 그는 웃으며 방을 휙 둘러봤다. 그리고 헛간 문틈에 삐져나온 캐리어 끈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엄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친구들하고 소풍 가려고. 나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석진의 표정은 달라졌다. 엄마, 무슨 소풍의 캐리어야? 혹시 제주도 진짜 가려고? 그날 저녁 집에 수미와 병호까지 모였다. 엄마, 이거 농담 아니지? 진짜 제주도 갈 생각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 경로당 사람들이 꼬신 거야? 요즘 사기 많이 당해. 엄마, 왜 이런 걸 우리랑 상의 안 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들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걱정은 돈을 향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정말 걱정했다면 내 생일에, 명절에 찾아왔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 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여행을 해보고 싶다. 석진이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엄마 돈이면 결국 우리 돈이야.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그 말, 그 한마디, 나는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 딸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노리는 타인이었다. 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 명의로 해. 안 쓰고 놔두면 돼. 엄마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해줄게. 병호도 거들었다. 요즘 노인 사기 많은 거 몰라? 엄마 땅 위험해. 나는 그들의 입에서 한 번도 엄마 행복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여행 대장정 출발 준비 완료. 그리고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그날 이후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자식들은 더 친절해졌지만 그 친절은 끈적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고속버스표와 배취향표를 확인하고 숙소 예약을 2번, 3번 체크했다. 이 돈은 사랑 없는 곳에 버려지기엔 너무 귀하다. 나는 꼭 쥔 주먹을 펴며 중얼거렸다. 그래, 웃으며 끝내자. 하지만 웃는 건 나여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5화, 여행 하루 전 마지막 신경전. 전쟁은 가장 조용할 때 시작된다. 여행 하루 전,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고요는 폭풍 전야라는 것을. 아침 7시, 석진이 와 있었다. 엄마, 아침은 먹었어? 같이 시장 갈까? 점심 12시, 수미가 찾아왔다. 엄마, 햇볕 세니까 외출하지 마. 저녁 6시, 병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없었지?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 나는 마치 감시 대상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몰래 숨겨둔 가빙을 다시 정리했다. 옷가지 사이에 돈 봉투를 껴넣었다. 비상금 500만 원.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모이는 장소는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했다.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몰래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거창한 만찬을 차렸다. 한우갈비, 잡채, 고급 과일.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가족의 밤이야. 엄마 사랑해. 달콤한 말들, 미소 짓는 얼굴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것. 식사가 끝나고 석진이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 그냥 안전을 위해서야.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땅과 돈 우리가 관리해 줄게. 나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다. 신탁관리 계약서. 한마디로 내 재산을 스스로 넘기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종이를 내려놨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버텼는데, 근데 결국 너희는 돈만 보고 있구나.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오해야. 우린 그냥 엄마 걱정돼서. 나는 단호히 말했다. 걱정이면 그냥 지켜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짐을 들고
신발끈을 조여맸다. 모자는 깊게 눌렀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택시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가방을 끌고 경로당 친구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향했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속삭였다. 잘 있어라. 내 지난 날들이여. 이젠 내 인생을 살아간다. 육화 목포를 지나 바다를 건너 도망치는 게 아니다. 도망친 끝에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 어느 날, 어느 새벽,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다. 등에는 작고 무거운 가방 하나, 마음에는 오랜 시간 눌러 담아온 나를 위한 첫 여행이라는 소망 하나.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캄캄했다. 나는 조심조심 집을 빠져나왔다. 경로당 친구들과 약속한 동네 슈퍼 앞. 이미 몇 명이 먼저 와 있었다. 이정옥 씨, 여기야 여기. 살아있네, 살아있어. 서로 소곤소곤 웃으며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버스를 탔다. 30분 후 읍내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앞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 같았다. 목포까지 직행이죠? 화장실은 몇 번 세우나요? 어이쿠, 허리 아플까봐 쿠션도 챙겼어요. 나는 숨죽여 웃었다. 정말 이런 소풍이 몇십 년 만일까.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시골길을 지나 산길을 넘어 국도를 타고 고속도로로 올라섰다. 처음 30분은 조용했다. 그러다 슬슬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정옥 씨, 도시락 까먹어도 돼? 나 물 좀. 어이쿠, 물 쏟았다. 내 돋보기 어디 갔지? 기사 양반, 정차 좀 해줘요. 버스 안은 어느새 작은 장터가 되었다.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휴게소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는 서로 깔깔 웃으며 물티슈를 꺼내고 간식을 나눠 먹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밥, 계란말이, 고구마가 줄줄이 쏟아졌다. 어이구, 난 우리 딸보다 정옥씨 김밥이 맛있어. 나는 웃으며 도시락을 돌렸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토록 크게 웃을 수 있다니.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오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뛰다시피 버스에서 내려왔다. 나 화장실. 나 먼저. 난 핫바 사올게. 하지만 문제는 돌아올 때였다. 어이구, 버스가 어디 갔어? 정옥 씨, 우리 차 이거 맞아? 휴게소에 비슷한 관광버스가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깔깔 웃으며 외쳤다. 여기야, 파란 줄 무늬 버스. 겨우겨우 모두를 모아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때 기사님이 말했다. 다 모였죠? 없어도 출발합니다.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목포항 도착. 5시간 넘게 달린 끝에 드디어 목포항에 도착했다. 목포의 바람은 짭조름했다. 바다 냄새가 확 끼쳤다. 어머머, 나 바다 본 지 30년 됐어. 나도. 우리는 손을 맞잡고 목포항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배의 표를 확인하고 짐을 붙이고 출항 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작은 사건이 또 터졌다. 정옥씨, 이거 샷가 쓰면 재밌겠지? 경로당 박 할아버지가 기념품점에서 삿갓을 써본 것이다. 결국 다들 삿갓 하나씩 샀다. 항구의 삿갓 부대가 등장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어갔다. 출항 준비 완료. 방송이 울렸다. 우리는 줄을 서서 배에 올랐다. 철제 계단을 올라
커다란 여객선 안으로 들어섰다. 의자에 앉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와, 진짜 가는구나. 우리가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설렘은 마치 첫 소풍 가는 아이들 같았다. 배가 출발했다. 출렁이는 바다, 멀리 점처럼 보이는 작은 섬들. 경로당 친구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줬다. 하나, 둘, 셋. 웃어요. 웃어요. 하지만 문제는 30분 후였다. 어지러워. 배에 멀미 왔어. 나는 급히 멀미약을 나눠줬다. 김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땅이 좋아. 그 와중에도 박 할아버지는 말했다. 에라 모르겠다. 제주도 가면 전복죽 먹을 거야. 그 한마디에 모두 깔깔 웃었다. 멀미도 웃음도 모두 함께였다. 해가 미연이어졌다. 배는 고요히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바다 위 검은 물결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가방 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주름진 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얼굴은 누구보다도 생생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구나. 나는 혼자 속삭였다. 밤 9시. 멀리 제주 불빛이 보였다. 정옥 씨, 제주야. 제주. 우리가 진짜 왔어.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손에 삿갓을 든 채, 가방을 끌며 허리를 굽힌 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도 빛났다. 드디어 우리는 우리만의 제주에 도착했다. 실화 제주도, 웃음과 눈물 사이.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세상. 하지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던 세상.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달려간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짜릿할 줄은 몰랐다. 우리는 제주항에 발을 디뎠다. 밤새 배멀미로 시달린 얼굴이었지만 모두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소리쳤고 모두 박수로 화답했다. 첫 번째 일정은 공항 근처 렌터카를 빌려 우리가 직접 제주를 누비는 것이었다. 물론 운전은 경로당 최할아버지가 맡았다. 옛날에 버스 기사였다는 경력이 믿음직스러웠다. 아직 손 안 떨려. 에이, 출발이나 하자고요. 차에 몸을 싣는 순간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차를 달려 찾아간 첫 번째 목적지는 활짝 핀 유채꽃밭이었다. 노란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감탄했다.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나는 급히 셀카봉을 꺼냈다. 하지만 셀카봉 조작이 서툴러서 몇 번이고 버튼을 잘못 눌렀다. 어이구, 정옥 씨, 얼굴 반만 찍혔어. 아이쿠 할아버지 눈만 크게 나왔네. 결국 웃고 떠들며 한참 만에 겨우 제대로 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꽃밭 속에서 삿갓을 쓴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가 봐도 세상 제일 행복한 팀이었다. 사진 찍다가 김 할머니가 그만 유채꽃밭 고랑에 발이 빠졌다. 어머머, 나 꼬꾸라진다. 순식간에 몇 명이 달려가 부축했다. 김 할머니는 웃음 터진 얼굴로 말했다. 어휴, 이러다 시집가겠네. 모두 포복절도. 꽃밭에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김 할머니는 무릎을 톡톡 털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일어났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얘들아. 유채꽃밭에서 충분히 놀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청산일 출봉. 웅장한 바위산이 바다를 등에 업고 솟아 있었다. 와, 저거 직접 올라가는 거야?
우리 같은 노친네가 저걸? 망설이던 우리를 경로당 최할아버지가 이끌었다. 가다가 못 가면 쉬면 되지. 모두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랐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압도였다. 반짝이는 바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 멀리 구불구불한 돌담길.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옥 씨 울어. 아니, 그냥 바람이 새서 아무도 내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세상을 온몸으로 느꼈다. 성산일 출봉에서 내려온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다. 전복죽 주세요. 난 갈치조림. 나는 고등어구이. 한 명씩 제각기 주문했어. 식당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아이고, 우리 경로당 손님들 통일 좀 하세요. 결국 메뉴 통합. 모두 전복죽으로 맞췄다. 음식을 기다리며 우리는 웃고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나 어릴 때 제주가 천국인 줄 알았어. 나도 늘 사진으로만 봤지. 음식이 나오자 뜨끈한 죽 한 숟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사는 거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하얀 벽과 파란 창문, 작은 마당에 흔들의자까지. 이 집 천국 같네. 가방을 내려놓고 우리는 각자 방을 정했다. 침대에 누우니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기가 내가 꿈꿔온 세상이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근처 해변으로 나갔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발을 벗고 물장구를 쳤다. 어이쿠 차가워. 시원하다 시원해. 물벼락을 맞으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었다. 한참을 뛰놀던 우리는 모래사장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옥 씨,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고마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눈물처럼 반짝였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우리는 함께 라면을 끓였다. 시끌벅적한 부엌, 옆 사람에게 숟가락 하나 더 챙겨주는 손길.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 이 웃음들,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자식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웃어줄 사람들, 함께 울어줄 사람들. 나는 지금 가족과 함께 있다. 팔화 쫓기다. 그리고 반격 준비. 진짜 자유는 도망쳐 얻는 게 아니라 당당히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상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제주에서 맞은 둘째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자마자 따끈한 전복죽을 끓여 먹고 해변을 산책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여기서 그냥 눌러 살고 싶다.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끼리 경로당 제주지부 만들자. 모두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3점 인천 번호?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지금 어디야? 숨이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여행 중이다. 어디? 제주지? 엄마, 솔직히 말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어떻게 알았지?
30분 후 석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내려간다. 제주도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막내 병호까지 문자를 보냈다. 비행기표 예매했어. 엄마 기다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부랴부랴 경로당 친구들을 불렀다. 큰일 났어. 자식들이 제주도까지 온대. 모두 얼굴이 굳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린 그냥 여행 온 거잖아. 그놈들 돈 냄새 맡았구먼. 박 할아버지가 씩씩거렸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망치지 말자. 우리가 선택한 여행이야. 우리가 지켜야 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작전 이동 경로 변경. 우리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원래 숙소는 이틀 예약해뒀지만 오늘 저녁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면 금방 들이닥칠 거야. 더 시골로 가자. 한림 쪽이 한적하다더라. 렌터카도 반납하고 새 차를 빌리기로 했다. 흔적을 남기지 말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진지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도 부탁했다. 혹시 누가 우리 찾으면 다른 데 갔다고 해주세요. 주인은 웃으며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가족보다 친구가 더 믿을만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울컥했다. 우리는 일부러 카톡에 엉뚱한 사진을 올렸다. 오늘 한라산 간다. 우도 여행 출발. 자식들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게 엉뚱한 곳, 다른 장소, 거짓 단서들을 뿌렸다. 박 할아버지는 신나서 말했다. 우리 첩보원 돼도 되겠다. 모두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짧은 긴장감이 있었다. 짐을 챙기며 나는 조용히 거울을 봤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 비틀비틀하던 내 모습은 없었다. 이제는 눈빛이 단단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오후 4시 우리는 새 차를 타고 한림 쪽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좁은 길, 돌담길을 지나 작은 귤밭 옆으로 난 오솔길 끝에 하얀 벽돌집 하나. 여기다. 민박집 주인 부부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괜찮으니 천천히 쉬세요. 제주 구석구석 좋은 데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한번 숨을 고를 시간이었다. 밤, 바닷바람이 쓸고 갔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깜빡였다. 혹시 나는 긴장했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차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써내려갔다. 내 인생 작전 계획. 끝까지 나로 살아간다. 끝까지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킨다. 끝까지 내 웃음은 내 마음으로 지킨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적었다. 다시 아무도 내 삶을 빼앗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구화 찾아온 자식들, 그리고 경로당의 반격.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남는다. 가끔은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우렁차게 맞서야 할 때가 있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다. 아침 8시 민박집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흙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익숙한 차, 검은 SUV, 은색 승합차. 왔구나. 석진, 수미, 병호.
자식 셋이 비장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엄마, 여기 있었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놨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석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알아? 수미가 손목을 붙잡았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 막내 병호는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사랑했던 얼굴들. 하지만 지금은 내 자유를 빼앗으려는 얼굴들. 그때였다. 민박집 안쪽에서 경로당 친구들이 하나둘 나왔다. 박 할아버지, 김 할머니, 최 할아버지, 윤 할머니 모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마치 내 뒤를 단단히 지키는 성벽처럼. 박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석진이 당황했다. 아, 저희 어머니 아들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어머니를 몰아붙이세요? 수미가 발끈했다. 우리가 뭘 몰아붙여요? 엄마가 우리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김 할머니가 단호하게 끊었다. 아줌마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협해요? 수미의 입이 벌어졌다. 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우린 다 봤어. 정옥 씨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걸 돈 한 푼 탐내지도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 근데 당신들은 돈 냄새 맡고 쫓아온 거 아니야? 석진, 수미, 병호 셋 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니, 우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윤 할머니가 쏘아붙였다. 그 입 다물어요. 엄마 행복보다 엄마 통장 걱정하는 게 자식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 할아버지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옥 씨는 우리 친구야. 가족은 피만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정옥 씨는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린 정옥 씨 편이야. 경로당 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석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가족은 우리야. 우리가 엄마 보호해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보호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내 발로 여기 왔어. 그리고 내 발로 내 인생 살아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거야.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미소 지었다. 생각은 이제 내가 해. 너희가 대신 못해. 박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서 더 어머니 괴롭히면 우리가 경찰 부를 거야. 노인 학대 알죠? 자식들은 당황했다. 노인학대요?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통제하려 들고 그거 노인 학대 맞아. 김 할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자식들은 결국 씁쓸한 얼굴로 차로 돌아갔다.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석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떠난 후 민박집 마당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정옥 씨,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네. 나는 눈물 나게 웃었다. 응, 이제 진짜야. 우리는 함께 귤을 까먹으며 깔깔 웃었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을 빼앗으려는 이들 대신 내 인생을 지켜준 이들과 함께 웃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다. 10화 이제야 나로 살아간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산다.
내 이름 이정옥으로 민박집 창문 너머로 고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귤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잔잔한 바다 내음, 새벽처럼 고요한 하늘. 나는 커피를 들고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시작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나는 스스로와 약속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경로당 친구들과 나눈 이 여행, 이 자유가 내게 용기를 줬다. 나는 숙소 책상에 앉아 흰 종이를 펼쳤다. 석진아, 수미야, 병호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를 더 사랑할 거다.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쓰겠다. 내 남은 날들은 웃으면서 살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엄마다. 동시에 이정옥이라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로 살아간다. 사랑한다. 하지만 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숙소 주인에게 맡겼다. 나중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목포로 돌아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나는 가만히 손등을 쓰다듬었다. 수십 년 동안 이 손으로 일하고 버티고 살아왔지. 이제는 이 손으로 내 꿈을 이루자. 서울 집에 돌아온 나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내 앞으로 상속된 땅 매매 계약은 이미 깔끔히 끝났다. 생각보다 더 좋은 가격이었다. 10억을 손에 쥔 나는 크게 욕심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골목. 1층엔 카페 2곳, 2층엔 작은 병원과 학원이 들어선 아담한 건물. 이제 나도 건물주다. 나는 쓴웃음과 함께 중얼거렸다. 상가 맞은편에는 조그마한 부동산이 있었다. 허름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장이 매일같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나는 직접 찾아갔다. 혹시 제 건물 관리 맡아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예. 그럼요. 저희가 관리 잘합니다. 관리 계약서를 쓰고 매달 월세 입금 관리부터 건물 점검까지 맡겼다.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사장님. 그렇게 나는 내 삶의 첫 관리인을 두게 됐다. 하지만 진짜 관리해야 할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몰랐다. 내가 상가 건물을 샀다는 것도, 내가 관리인을 두고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도. 가끔 전화가 오긴 했다. 엄마, 잘 지내? 뭐 필요하면 말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필요한 건 이미 다 갖췄어. 동네 사람들도 몰랐다. 허름한 옷 입은 할머니가 저 건물의 주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허세도 과시도 없이 조용히 단단하게 진짜 주인으로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 그 돈으로 적당히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 좋은 구두도 사고 혼자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웃으며 살았다. 나는 나를 지킨 거야. 나는 나를 지켜낸 거야. 어느 날 오후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나는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잘했어, 정옥 씨. 이제 진짜 나로 살아. 나는 이제야 알았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세상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였다. 나는 이정옥. 나는 나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 웃음은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남은 건 남을 위한 삶뿐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턱 앞에 서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웃어야, 내가 행복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내 인생은 시작된다는 걸. 이정옥. 나는 이제야 나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웃고, 내 이름으로 울고, 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나로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난다면 나는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참 잘 살아냈다고.